자, 권리의 종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사건만 공부하면 되죠. 공권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건의 종류입니다. 일단 이제 분류 방식이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다라고 해서요. 크게 내용에 따른 분류. 여기도 이제 4개 정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작용에 의한 분류 또는 이 작용에 의한 분류를 다른 말로 효력에 의한 분류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것도 이제 4개 정도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과거에 시험이 굉장히 쉬울 때는요. 요거 내용에 따른 구분이냐 작용에 따른 구분이냐 요거 구분하는 것만 가지고도 시험이 냈어요. 한 문제짜리였어요. 그래서 요거 4개 집어넣고 이쪽 거 하나 아니면 이쪽 거 4개 집어넣고 이쪽 거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서 골라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지금 소장님들 많이 하고 계시죠.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7회 이전에 뭐 그때는 이제 시험이 그랬습니다. 7회에서부터는 뭐 어림도 없는 내용이죠.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인 거예요. 작용에 따른 분류. 그럼 내용에 따른 분류는 그래요. 내용에 따른 분류는 뭐 재산권, 가족권, 인격권, 사원권이다. 뭐 이렇게 나누죠. 여기에 이제 요거 하나 보시면 돼요. 인격권이라고 하는 거. 시험에 낼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용에 따른 분류다라고 하는 거요. 여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게 형성권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형성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표의자가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형성권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 가면 이제 형성권을 또 다시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지배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항변권이 있고요. 자, 청구권이 있습니다. 저 바로 책 막 이렇게 넘기시는 소리가 나는데 바로 책으로 덤비지 마시고요. 먼저 개념 정리 한번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형성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게 되면 표의자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체적으로 형성권에는 단독 행위들이 많아요. 그런데 형성권 중에서 원래는 이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형성권 중에서 반드시 재판상 판결에 의해서만 그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청구권이다 라고 돼 있지만 이 본질은 형성권인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고요. 지배권이다 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나 혼자서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물건을 지배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권리. 그러니까 지배권은 이거예요. 딴 사람 너 간섭하지 마. 그리고 나 혼자 내 물건을 내가 지배해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익은 나 혼자 다 갖는 거예요. 남에게 나눠주지 않고요. 그런 권리를 지배권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지배권에. 내 인격권. 내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내 인격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누라 있네. 마누라 빼고 있어, 없어? 굉장히 비참해지는데 이거.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배권. 근데 그런 건 우리 시험에 나올 게 아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물건이에요, 물건. 내 물건 있잖아요, 내 물건. 내 볼펜, 내 물건. 내 물건에 대해서 내가 행사하는 나의 그 권리. 이걸 뭐라 그래요? 지배권이다. 지배권의 대표 주자는 인격권하고 뭐예요? 물건인 거죠. 배우자권도 마찬가지고요. 뭐 친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항변권이다라고 하는데 항변권이다? 그것이 참 되게 무섭네요. 항변권. 항변권은 뭘 의미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청구했을 때 항변하는 거죠. 항변이라는 게 그건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항변하는 거지. 지나가다가 얼굴 눈 한번 마주쳤다고 항변합니다. 그럼 얼굴 치워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래 왜? 그런 거겠죠. 이 항변권은요. 누군가 나에게 청구권 행사했을 때 그 청구권의 효력 발생을 잠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 영원히 저지하는 영구적 항변권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기본 개념이 항변권에서 여러분이 틀리는 개념은 이건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청구권 행사했을 때인 거예요.
청구권 행사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청구권 행사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항변이죠. 그런 개념이 중요한 거고,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 또는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 또는 내가 가족관계에 있다. 그런데 내 물건을 누군가가 침해한다. 그럼 내 물건 침해하지 마라.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너 채무 빨리 좀 이행해라. 그걸 뭐라 그래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가족에게 가족법상 청구권 행사합니다. 부부 각각 배우자가, 한쪽 배우자가 나가서 안 들어온대요. 그럼 상대방 배우자가 부부간에 동거 청구할 수 있죠. 또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 청구합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게 교육시켜 주시오. 이런 거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청구권도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신경 쓰지, 여기는 인격권만 신경 쓰자고 했는데 또 이것도 하나 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쪽에서 답으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와도 무시해도 관계없어요. 그 대신 뭐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인격권만 정확히 알아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내용에 따른 분류, 인격권 제일 위에 올려놨죠. 그래서 인격권은 권리자 자신의 인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해서, 권리자와 인격을, 나와 내 인격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와 내 인격을 분리합니까? 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등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다라고 하는데, 잠깐만, 이 인격권이라는 건 말이죠, 한 번 침해가 되면 손해배상만 가지고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생명권을 침해했답니다. 손해배상이 좀 뻘떡 일어납니까? 나 기다렸어 그러고? 아니겠죠. 정조권이나 명예 같은 거 한번 침해됐다, 손해배상 받는다고 명예가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재산적 손해는 작은 거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치욕적인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평생 안 지워지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후에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더 중요한 게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줄칩니다.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뿐만 아니라 침해 전에도 사전적 예방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예, 그거 줄쳐놓으시고 그에 대한 판례가 밑에 이제 설명 판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산권, 뭐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이 있고 사원권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법인 할 때 할 겁니다. 맨 밑에 줄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가족권이에요. 친족, 부부, 친자 사이의 신분적 지위. 그래서 서로 생기는 게 이 가족권인 거죠. 그다음에 작용에 따른 분류 중에서 지배권이 있죠. 지배권, 절대권, 대세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류로 봅니다. 종류 밑에 물권 있죠. 물권, 친권, 그다음에 인격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이건 지배권이에요. 그러니까 지배권은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지배권이 뭐라 그랬죠? 지배권, 타인의 간섭 없이 나 혼자 권리를 지배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나 혼자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지배권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청구권 몇 가지 있다고 해놨어요. 여기 세 가지. 자, 내 물건을 옆 사람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써야 되는데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렇죠. 저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줄래? 무슨 줄래야, 줄래는 싫어 그러지. 내놔. 근데 안 주면요, 뭐 어떻게 팔 꺾어야지. 그렇죠? 그렇게 강력한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야. 내 물건 돌려줘. 이게 뭐야? 물권적 청구권인 거야. 나한테 돈 갚어. 그거는 채권적 청구권인 거고. 여보 왜 집 나가서 난리야? 빨리 들어와서 살아. 이건 뭐야? 가족법상 청구권인 거예요. 대충 이해되셨죠? 예, 그래요. 여기서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야.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쪽에서, 채권적 청구권은 특별히 나올 거 없어. 소멸시효 쪽에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가족법상 청구권은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에요. 근데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그 기초가 되는 권리, 물권적 청구권은 뭘 기초하고 있어? 물권.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 가족법상 청구권은 가족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해서 청구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자, 기초가 되는 권리가 소멸하면 청구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 이혼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했다. 그런데서 부부간에 정고 청구하면 머리끄댕이 잡히죠? 왜 청구 못하는 거야? 과거에 부부였는데. 가족관계가 끝났잖아요. 채권이 있었다. 근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돼서 소멸해버렸대요. 청구하면 상대방이 줍니까? 안 주죠. 채권이 소멸했는데. 물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내 물건이 있었어요.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더 이상 내 물건 아니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렇지 않은가요? 내 물건 아니면 누군가 그 물건 가지고 있다 내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물건일 때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 내놔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물건 가지고 있네? 그럼 가서 내놔, 내가 판 거야. 그럼 걔가 줍니까? 안 주죠? 또 심한 얘기 할 뻔했어요. 손가락 5개 중에서 하나만 남겨놓고 다 접겠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요,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청구권은 동그라미 2번의 종류 중에서도 1번은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는 거고 2번이에요. 그래서 청구권은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처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가족관계가 있어야만 가족법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렇죠? 물건이 있어야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있어야만 채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자,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 별표해 놓고 보겠습니다. 형성권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번 시험에 여러분 시험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동그라미 1번보다는 동그라미 2번 쪽에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엮어갖고 나올 건데요.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종류예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돼 있죠. 여기 동철, 취해, 지면, 추상 뭐 이런 거 나올 텐데요. 이건 뒤에 가면 저희가 단독행위에서 암기시킬게요. 아시겠죠? 뒤에 가면 단독행위 쪽에서 제가 암기시킬 겁니다. 암기도 간단해. 동철이 있어요. 동철이. 혹시 자기 이름이 동철이다. 그럼 철동으로 바꿀 테니까. 동철, 취했대요. 취해, 지면, 추상 이렇게 하면 돼요. 취하면 지면에다 추상화 그린 사람이 있죠. 걔 이름이 동철이랍니다. 추상화는 혼자 가서 그리는 겁니다. 단독행위인 거야. 동의 해보세요. 동의, 철회, 취소, 해제, 해지, 면지, 면제, 추인, 상계 이런 쪽으로 있거든요. 그냥 한번 들은 걸로 끝냅니다. 집에 가서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뒤에 가면 우리 단독행위에서 할게요. 또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고, 요번에 암기해야 될 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있죠. 요거야. 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채권자 취소권까지만 알아두세요. 거기까지만 줄쳐놓습니다. 동그라미 2번 채권자 취소권까지 줄쳐놓습니다. 뒤에 있는 건 다 보니까 친생 부인권, 재판상 이용권, 입양 취소권, 재판상 파양권, 혼인 취소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보니까 전부 가족관계 해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죠. 전부 다 가족관계 해체를 내용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가족법상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범위 원래 물권 채권이잖아요. 가족법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도
답으로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항상 여기서 우리가 답으로 집어넣는 건 뭐예요? 채권자 취소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밑에 또 3번 다 줄쳐놔야 돼요.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형성권인 것들 있죠? 거기 보니까 전부 다 무슨 청구권 이렇게 써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청구권이다라고는 하지만 그 본질은 뭡니까? 형성권이다.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내기 굉장히 쉽겠죠. 이 보세요. 여기 있는 청구권하고 이거하고 섞어서 낸단 말이에요. 권리의 성질이 다른 것끼리 묶인 것은 그래서 박스 안에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5개 집어넣고 하나 고르라는 것도 분명히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은 요건 거야. 요거. 여러분 시험은 요거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요번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요거 시험에 나올 거고요. 별표 해놨죠? 네, 별표 해놨고요. 이거는 말이죠. 무슨 청구권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뭐가 중요한 거야. 아, 이게 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리는. 우리는 뭐가 중요해? 시험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학문적이 있지 발음도 좀 어렵다. 학문이 뭐요? 그런 거 말고 우린 시험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분에 한 번씩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매분 소증자 들어가는 청구권이에요. 1분에 한 번씩 어떻게 한다고요? 소증하게 생각한다. 그럼 하나씩 볼게요. 중이 아니고 증이야. 증. 나중에 저한테 와서 이거 중인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증입니다. 자, 공유물 뭐가 있어요? 분할 청구권. 뭐 들어갔죠? 분 들어갔잖아. 분. 그 다음에 지상물 뭐요? 매수 청구권. 매자 들어갔죠? 매. 지료에 증감 청구권. 뭐 들어가 있어? 증 들어가 있네. 지상물 소멸 청구권 뭐 들어가 있어? 매분 소중. 어째 3개 맞추더라. 전세권 소멸 청구권 부속물 매수. 매매대금 감액 청구권. 감 없는데 이게 증감이거든. 증감. 증액 또는 감액이거든요. 증감 청구권인 거야. 예. 감액 청구권. 유치권 소멸 청구권. 임차인 전차인의 매수 청구권. 지금 얘들 청구권이라는 얘기예요? 형성권이라는 얘기예요? 형성권이에요. 암기하기도 쉽죠? 굉장히 많잖아 지금. 많은데 전부 다 예외 없이 매분 소증자가 들어가요. 이해하셨죠? 예, 형성권이다라고 하는 거고. 항변권이 있잖아요. 항변권. 이 항변권 2개가 있어요. 기억하시나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항변권의 중요한 개념이 2개가 있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아까 얘기했는데. 너무 또 시험에 매몰돼 있네. 항변권에서 중요한 게 뭐냐고. 그렇지. 상대방이 나한테 청구권 행사했을 때라는 뜻인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청구권 행사했을 때 내가 항변할 수 있는 거지. 상대방이 나에게 청구권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항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변권의 종류는 2가지가 있는데 연기적 항변권, 영구적 항변권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연기적, 영구적 항변권은 이거 단순한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안 틀려요. 이거는 절대 안 틀리는데 여러분이 틀리는 게 뭐냐면 금방 얘기했듯이 항변권은 상대방이 나에게 청구권 행사했을 때 생긴다라고 하는 게 항변권이거든요. 그러면 연기적 항변권은 상대방이 나에게 청구권 행사했을 때 설명도 들으셔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청구권 행사했을 때 그 청구권의 효력 발생을 잠시 저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또는 뭐 몇 개월이든 뒤로 이렇게 저지해서 몇 개월 있다가 좀 시간적인 여유를 보는 게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한다면, 영구적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했을 때 그 청구권의 효력 발생을 영원히 저지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상대방이 청구권 행사했을 때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한번 볼게요. 연기적 항변권하고 영구적 항변권의
연기적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 시 그 청구권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항변권이 연기적 항변권이고, 영구적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항변권이 영구적 항변권이다. 맞아, 틀려? 틀렸지. 연기적이든 영구적이든 상대방의 청구권 존재를 인정하고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 시 그 효력 발생을 잠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과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영구적 항변권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영구적 항변권도 뭐가 있다고? 청구권의 존재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이거 절대 안 틀려. 그거 제가 장담해요. 근데 이 지문에서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어. 이렇게 읽을 때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거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걸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아시겠죠? 여기서 항변권에 보니까 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청구권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청구권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권리다. 그래서 연기적 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 행사에 따른 효력 발생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고, 영구적 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 행사에 따른 효력 발생을 영구적으로 저지한다. 그럼 연기적 항변권은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동시행의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권,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 자, 거기는 연기적 항변권 줄쳐놓고 그 가로 안에는 예 있죠, 예.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동시행의 항변권, 영구적 항변권 줄쳐놓고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권,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 있죠. 요걸 이렇게 줄쳐놓습니다. 자, 이제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다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요. 갑이 채권자예요. 을이 채무자입니다. 이거 채권까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집중해서 듣고 끝냅니다. 이거 다 알라고 해도 안 알아줘요. 예. 근데 갑이 을에게 돈을 좀 빌려주면서 보증인을 세워라 라고 했더니 친구 병을 데리고 와서 보증인을 세웠네요. 그럼 둘 사이에 보증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보증계약의 내용은 채무자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거나 또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변제하겠다. 그게 보증계약이거든요. 그렇죠? 채무자가 돈을 변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제하겠다. 그게 보증계약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건 채권자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얘와 관계없이 내가 무조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는 게 연대보증인데, 그거 말고 일반 보증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하지 못했을 때 또는 채무 변제하지 않을 때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이 보증계약이에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이해하셨죠? 얘가 변제할 힘이 있는데 얘가 변제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얘가 돈을 안 갚은 거야. 안 갚았는데 얘는 재산이 A, B, C 지역에 재산이 좀 있어요. 얘는 잘 알아요. 숨겨놓은 재산을, 친구니까. 근데 얘가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에 기초해서 청구가 들어오죠. 네가 좀 갚아줘야 되겠다 라고 청구가 들어오면 보증인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야, 여기 A, B, C에 가면은 얘 재산이 있어. 재산이 있으니까 얘한테 먼저 달라고 한번 독촉을 하고, 만약에 안 주면 저기 있는 재산을 검색을 해서 먼저 받아가 라고 항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증인이. 연대보증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에서 전부 연대보증을 받는 게 보증인이 이런 거 항변할까 봐 연대보증을 받는 거예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채무자 재산이 여기 충분히 있는데, 채권자가 권리 행사하고 검색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직접 청구하는 거야?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빌린 돈이 1억 원이고 여기 빼돌린 재산이 7천만 원이에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얘가 최고 검색의 항변을 7월 1일 날 했어요. 그럼 즉각적으로 최고하고 검색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가 8월 1일 날 검색을 해보니까 이 팔렸네. 7월 6일 날 팔렸네.
그럼 얘가 7월 1일 날 받자마자 검색했으면 이거 압류 조치를 통해서 충분히 여기서 7천만 원 받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 검색에 항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태했죠. 늦게 했죠. 늦게 하는 바람에 이거 지금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 보증인은 또 얼마만 주겠다? 요거 빼고 주겠다. 그러면 1억 원 중에서 7천만 원 빼면 나는 얼마만 갚겠다? 3천만 원만 갚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야. 영원히 안 주겠다는 거야? 이거 해보고 주겠다는 거야? 이거 해보고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연기적 항변권일까? 영구적 항변권일까? 연기적 항변권이죠.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에요. 그럼 또 하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한번 보세요. 자, 갑소유. 이건 뭐야? 부동산. 그냥 부동산 이렇게 하자고. 쇼 아니야, 이거 쇼. 이거 막 아무렇게나 그려가지고 집에 가갖고 쇼가 뭡니까? 라고 해서 저도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와, 교수님 강의 재밌었는데요. 근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쇼가 뭡니까? 쇼가. 제가 무슨 쇼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쇼를 뭐 얘기했나요? 그랬더니 쇼 분명히 적어줬대요. 그래서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집에 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보세요. 그랬더니 갖고 왔더니 이걸 이렇게 해갔더라. 본인은 쇼 맞더라고. 그죠? 부동산이에요. 매매하기로 했어요. 매매하고 이날 얘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고 얘는 매매 대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산권 이전 준비도 안 해놓고 돈부터 달래요. 그럼 이 사람 뭐라 그럴까? 야, 너도 재산권 가져와. 그때 돈 줄게. 그거죠? 그 얘기가 뭐야? 돈 가져오면 이행해 주겠다. 동시에 이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안 주겠다는 거야? 나중에 가져오면 주겠다는 거야? 나중에 가져오면 주겠다. 그러니까 연기적일까? 영구적일까? 연기적 항변권이죠. 그렇죠?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랬어?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거를 동시 이행의 항변권. 자, 그러면 영구적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라고. 청구권의 존재는 인정하되 효력 발생을 영원히 저지하겠다 그런 거야. 그게 뭐냐면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서 채권을 행사한다? 그럼 채무자가 뭐래요? 너한테 채권이 있었던 건 맞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못 주겠다.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도 10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10년 지나고 나면 못 받는 경우도 있어. 물론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 영원히 안 주겠다죠? 그럼 이건 연기적 항변권이야? 영구적 항변권이야? 영구적 항변권이죠. 예. 그 다음에 한정 승인의 항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10억인 거예요. 훌륭하죠. 재산에 10억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재산 승계 받으려고 봤더니 채무가 50억이 있네. 이건 승계 받자마자 알거지 돼버리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요. 이때는 법원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 상속 포기하고 어쩌고 그러면요. 사촌들 죽어요. 사촌들.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내가 재산을 승계받은 범위 내에서만 채무도 승계하겠다. 이게 한정 승인인 거야. 재산을 승계받은 한도 내에서만 채무도 승계하겠다. 그러니까 10억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채무도 승계하겠다. 그러니까 채권자들 다 50억의 채권자들 다 불러다가 10억 갖고 나눠주는 거야. 결국은 사망자에 대한 파산 절차인 거예요. 사망자에 대한 파산 절차. 이걸 뭐라 그래? 한정 승인이다. 그럼 나머지 40억은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영원히 안 주겠다는 거죠. 우리 파산도 마찬가지인 거야. 채무가 많은 사람이 내가 가진 재산 이거 가지고 채권자들 나눠주고 나를 풀어주시오라고 하는 게 파산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금액 안 줘도 되는 거죠? 파산 결정이 나면은.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걸 한정 승인의 항변이다. 그래서 법원에서 승인해주면 한정 승인이 되면 나머지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영원히 안 주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한정 승인의 항변.
그래서 항변권은 동시행의 항변권, 최고 검색의 항변권, 무슨 항변권? 연기적.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그 다음에 한정 승인의 항변, 영구적 항변권. 이거는 그냥 암기해서 그냥 잘 안 틀려. 근데 아까처럼 항변권의 개념 설명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동그라미 1번, 2번 했지만 양쪽 가로 1번에 있는 내용은 별표해 놓고 보셔야 돼요. 줄쳐놓고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은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청구권의 효력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돼 있죠. 예, 요거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건 이제 모의고사나 그다음에 우리 문제집에도 나와. 이거는 나와서 수십 번 틀려봐야 예, 그때 본 시험에 가서 안 틀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22에 23에 다 안 나왔어요. 21회 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 21회 기출문제 보시면 옳지 않은 거 임차인의 지상물 무슨 청구권? 이거 형성권인가요? 예. 그다음에 2번은 물권이야. 물권인데 이렇게 총칙에 계속 나와요. 2번 아직 뭐 모르는 내용이고. 인격권 같은 경우에는 인격권이요.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까? 이거는 한 번 침해되면 손해배상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된 권리도 그 효력을 미친다.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친구한테 5천만 원 빌려줬어요. 그리고 매월 이자를 5만 원씩 받기로 했다고. 근데 5천만 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했어요. 그럼 이자는 계속 받을까? 더 이상 못 받을까? 이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5번도 저당권은 일필토지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 가서 저당권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당권은 원래 토지 일부나 물건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 못해요. 아시겠죠? 제가 저당권하고 질권하고 똑같은데 이 물건을 전당포에 가갖고 반만 담보 잡을게요. 그럼 거기서 반 담보 잡아줄까요? 여러분 아파트 담보 맡겨놓고 돈 빌릴 때 방 2개만 담보합시다. 그러면 담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칙 문제면서도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답은 계속 물권, 채권 쪽에서 답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총칙이 24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땐 20문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물권, 채권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질에 따른 분류의 절대권, 상대권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거 뒤에 가서 물권이나 채권 공부하고 나서 알 건데 절대권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절대권인 거예요. 대세권이에요. 누구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권은 누구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권인 거예요. 그럼 절대권은 뭐냐? 물권이 절대권인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물건이에요. 누가 가져가든 그 사람에게 내 물건인데 왜 네가 가지고 있어? 내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절대권인 거야. 누구든지 가져가면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은요. 내가 이분에게 받을 돈이 있다. 미안해요. 근데 저분한테 짝이니까 네가 갚어. 그럼 제가 뭐라 할까? 손가락 꺾는다 그러겠죠. 손 안 치워? 그럴 거 아니냐고요. 이분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 이분 배우자님에게는 청구 못 하는 거야. 배우자한테 가갖고 야, 네 배우자가 저 빚진 거 네가 갚어 그러면 천만의 말씀이죠. 옛날에는 남편들이 빚진 걸 부인들이 가서 협박을 하면 부인들이 내가 갚을게요 라고 무서워서 이렇게 해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 1997년 IMF를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여성들이 터프해졌어요. 그래서 일명 깍두기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집에 가갖고 문 열고서 어이 문 열어. 그러면은 부인들이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 우통 벗고 나와요. 한판 붙자고. 한국 여성들이 머리끄댕이 잡잖아요. 죽어도 안 나요 이거. 그래서 걔네들이 머리를 짧게 깎는 이유가
그렇죠? 나머지 얘기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권, 상대권. 상대권은 대표적인 게 뭐다? 채권. 절대권은 대표적인 게 물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신전소권, 비전소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신전소권과 비전소권도 앞에다가 지금 이거 할 건 아닌 거야. 앞에다가 이렇게 1월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요거 두 개. 요거하고 요거. 인격권하고 요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구분하시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아우 힘들어요. 오늘 그렇죠. 용량이 부족하죠. SSD 용량이 조금 딸리는 걸 갖고 오셨나 봐. 지금 이거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자, 여기 권리 행사는 뭐고 의무 이행은 뭔지 요거만 조금 한번 더 보고 그러고 끝내자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내용 진도 안 나가고 이제 다음 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할 테니까 내용만 조금 설명 듣고 내일 또 수업이죠. 예, 설명 조금 듣고 한번 가볼게요. 권리를 행사한다는 얘기는 내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 권리 행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무 이행은요. 내가 권리를 가짐에 따라서 반드시 부담해야 되는 어떤 법적 제한을 의무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파트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내야 되죠. 그렇잖아요? 세금 내야 됩니다.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위층에서 물이 샌대요. 그래서 우리 층 천장이 막 이렇게 물에 젖고 그런대요. 그럼 그건 내가 고쳐야 돼요? 위층에서 고쳐야 돼요? 위에서 고쳐야 되죠. 그럼 그 사람은 의무잖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집 도배지하고 이거 망가졌으니까 그거 다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집에서 물이 조금 샜다고 우리 천장 싹 깔아줘. 그럼 돼, 안 돼? 형광등 떼내고 LED로 다 바꾸고 말이지.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는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과거 근대 민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근대 민법에는 권리 행사하는 자 그 누구도 해하지 않는다요. 내가 내 권리 행사하는 거야. 소유권 절대적으로 보호가 되고 계약은 완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내 권리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병리 현상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공공복리의 개념을 민법 쪽에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가지고 해결할까 고민을 했죠. 그래서 들고 나온 이론이 신의 성실의 원칙인 거야.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런 법조문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현대민법인 거예요. 근대민법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상 공공복리의 개념을 도입한 게 민법 제2조라는 겁니다.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요. 오른쪽에 권리 행사의 한계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근대 민법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 누구도 불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적 권리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줄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봐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대 후기 즉 현대 국가로 들어서면서 사회적 병영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복리의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이 되게 됐다. 그래서 우리 민법도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을 중요한 법익으로 인식해서 제2조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권리의 행사의 한계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2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요. 조금 아까 위에서 봤듯이 권리를 행사하는 자 그 누구도 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원이 있다 그랬죠. 이 법원은요. 우리 로마 시대 로마법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의 법원이 있어요. 권리 행사하는 자 그 누구도 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원하고 그다음에 오직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만 권리를 행사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뭘로 보는 거죠? 신의 측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좀 추상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
민법을 개정하기 위한 시도가 독일에서 있었고 또 프랑스에서도 있었어요. 이 프랑스나 독일이 법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예요. 영국이나 미국은 행정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행정학.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행정학 박사를 따갖고 왔다 그러면 공부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에서 법학 박사 받아갖고 왔다 그러면 많이 공부 안 한 거예요. 독일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아갖고 왔다 그러면 정말로 죽도록 공부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독일에서 또 프랑스에서 근대 민법의 자유방임적 사상을 조금 개정을 해서 권리 행사에 제한 요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뭘 근거로 할까라고 할 때 항상 르네상스의 어떤 그 꽃을 피웠던 로마 시대, 르네상스의 어떤 꽃을 피웠던 그 근거가 됐던 로마 시대 쪽에 가갖고 이제 이런 걸 찾는데 거기에 보니까 악의의 항변 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항변권이 있어도 내 의무 이행을 면하기 위한 꼼수로서 항변권 행사하는 건 금지가 된다라고 하는 악의 항변 금지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서와 똑같이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지 악의적으로 자기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항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항변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항변권을 너무 남용하는 방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 로마법의 악의 항변 금지라고 하는 그 조항을 프랑스에서 가져간 거예요. 프랑스에서 가져가서 프랑스 민법 제2조에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권리 남용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왜 이런 법조문을 만들었냐면 프랑스는 채권법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법이 주로 많이 발달한 나라예요. 계약이. 그러니까 계약관계에서 권리도 생기고 의무도 생기잖아요. 계약관계 내용에 따라서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을 성실히 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이 똑같은 말을 독일에서 뭐라고 행사했냐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의무 이행도 성실하게 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마다 프랑스하고 독일의 해석 방법이 달랐던 것이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었던 거야. 악의 항변 금지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제 법학의 선진국인 프랑스하고 독일이 먼저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이제 스위스가 우리보다 바로 직전에 민법을 바꾸면서 독일법이나 프랑스법을 보통 이제 선진국이라고 봐서 모법으로 많이 보거든요. 일본도 법학이 많이 발달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독일법을 보고 프랑스법을 보니까 프랑스법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독일법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에이 뭘 한 가지만 가져와 둘 다 가져오지. 그래갖고 민법 제2조 1항과 2항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1년이나 한 2년쯤 있다가 독일의 학자들이 스위스 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왜? 똑같은 내용이요. 공부해 보니까 내용이 완벽히 똑같은 내용인 거야. 근데 하나는 독일 말로 돼 있고 하나는 프랑스 말로 돼 있는 걸 아무 생각 없이 하나의 법조문에 그것도 떨어진 것도 아니고 1항과 2항에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법학 차원에서 굉장히 일명 좀 쪽팔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라고 하는데 민법 같은 건 한 번 만들어지면 쉽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한국에서 민법을 개정합니다. 개정을 하면서 프랑스 것도 보고 독일 것도 봤는데 이게 어떤 게 좋은 말이야 라고 하는데 최근에 개정한 스위스 거 보자 그랬네. 그 스위스 보니까 스위스엔 두 개 다 들어왔네. 그 한국 사람 많이 먹는 거 좋아 싫어?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먹으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그럼 스위스도 가져왔는데 우리도 둘 다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스위스에서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둘 다 채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 그럼 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써야 돼? 말해줬어야 되죠? 근데 스위스에서 이런 생각을 했대. 이건 내가 만들어낸 말인데 그냥 느낌에 그래요. 혼자 쪽팔리는 게 둘이 쪽팔리는 것보다 더 쪽팔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직소리 안 하고 놔뒀던 거예요. 또 한국에서 가져와서 보니까
두 개 다 채용해 놓고 개정안 다 통과시켜 놓고 몇 년 있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일세.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이거 해석 방법을 멋있게 만들어내요. 그 한국의 어떤 그 해석 방법이 진짜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쪽팔림을 면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너무 멋있게 해석을 해놔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어쭈 이거 뭐 괜찮은데 우리도 이렇게 개정할까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답니다. 이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민법 제2조 1항에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원래 로마법에서는 문헌이 뭐다? 하나다. 똑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도 2조 1항의 파생 원칙을 전부 공부해요. 그럼 그것도 2조 2항에 있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만 우리 공부할 때 2조 1항에서 열심히 하고 뒤에 가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있잖아요. 이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구체적인 사례만 몇 개 공부하고 넘어가요. 두 개를 공부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중복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첫날입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좀 가볍게 했고 진도도 조금 천천히 나가고 설명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계속 이렇게 나가다간 학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끝나기 때문에 진도는 조금씩 빨라질 거고 여러분이 적응이 빨라지면 요번 좀 뭐 내일까지는 좀 천천히 하겠지만 그 다음 주부터 조금 더 빨라질 거예요. 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줄쳐드린 거 있죠? 요거만 좀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좀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고 바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볼일 다 보고 책상에 앉으면 여기 오늘 배운 거야? 이렇게 되니까 식사하시고 바로 좀 복습해 주세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반 온 겁니다. 그죠? 예. 아직도 시작했으니까 반 온 거야. 이제 합격만 남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